20년 전에 죽은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미안하오. 사실을 말하겠소. 결혼식장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제 심장은 멈춘 줄 알았습니다. 2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1000억대 부자가 되어 제 딸의 결혼식에 서 있었으니까요.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그의 손에는 제가 20년 동안 서랍 깊숙이 간직해왔던 바로 그 손목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똑같은 시계였습니다. 제 서랍 속 시계는 20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 있었으니까요. 2024년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 복도를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20해 넘게 해온 청소일이지만 그날따라 허리가 유난히 아팠습니다. 61살,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버티면 돼. 딸의 결혼식만 무사히 치르면 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폰 액정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아서 안 받으려다가 혹시 딸에 관련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강민철 씨 부인이십니까?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민철. 20년 동안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저는 강민철 사장님의 비서 김재호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따님 결혼식 소식을 듣고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셔서요. 사장님? 강민철이 사장이라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동료 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면서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 전화 내용을 곱씹었습니다. 강민철 사장님, 따님 결혼식, 축하 인사, 거실 한쪽 벽에 붙어 있는 딸의 웨딩 사진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지은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사라졌으니까요. 2004년 11월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부산 갔다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부산 앞바다에서 남편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과 지갑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이 아니라 사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10억이라는 돈. 제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내놔. 남편 죽었으면 처자식이 갚아야지. 저는 어린 딸을 안고 떨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니 합법이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전세 살던 곳도 빼고 월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일만 했습니다. 낮에는 청소일,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딸의 학비만은 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강민철 사장님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낡은 손수건에 쌓여 있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목시계였습니다. 남편이 그날 아침 식탁 위에 놓고 간 시계. 7시 20분에 멈춰 있는 시계. 시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누군가 장난치는 거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딸애가 사돈댁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산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아무래도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 딸애가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준호 엄마 되게 좋은 분이야. 그래, 알았어. 저도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사돈댁은 강남에 사는 부자라고 들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같은 지방과는 격이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식당은 청담동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벌써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보였습니다. 신랑과 신랑 어머니였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신랑 어머니 최은혜 씨가 일어나 반갑게 웃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에 놓고 계셨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 옷차림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어머니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예쁜지. 얼굴 보니까 어머니 닮아서 그렇게 예쁜 거네요. 말은 다정하게 하셨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을 보시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청소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앉으세요. 먼저 주문이나 할까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은혜 씨는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 자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대학을 어디 나왔고, 지금 어느 회사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저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네, 그렇군요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딸애가 미안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께서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 건물 관리 일을 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아, 건물 관리요. 그럼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딸애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건물 청소 일을 하세요.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셨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은혜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따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대단하세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웃음 뒤에 감춰진 다른 감정 같은 것. 그나저나 지은이 아버지는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저는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딸애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실례를 했네요. 최은혜 씨가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뭔가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뭐 하다가 돌아가셨는지. 저는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견뎌. 딸의 결혼식까지만 견디면 돼.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딸애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식사는 빨리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딸애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제가 좀 더 잘할걸. 무슨 소리야? 넌 잘했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은혜 씨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들이 좀 낮은 집안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날 밤 또다시 그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사장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결혼식 전에 만나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친구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는 제 20년 지기였습니다. 남편이 실종됐을 때도 딸을 키우느라 힘들 때도 항상 옆에 있어준 친구였습니다. 정희야, 나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저는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화 받은 것, 문자 받은 것. 정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설마 민철이 오빠가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20년 전에 죽었어. 바다에서 신발이랑 지갑 나왔잖아. 그래도 시체는 못 찾았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시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았고 사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한번 만나봐. 정희가 말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 누군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이 20년은 뭐였단 말입니까? 다음 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만나겠습니다. 결혼식까지는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청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딸과 저녁을 먹고 결혼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 손목 시계를 꺼내 보았습니다. 7시 20분에 멈춰 있는 시계. 태엽을 감아봤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장 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2024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결혼식장은 강남의 한 유명 웨딩홀이었습니다. 딸애가 고집을 부려서 제가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쏟아부은 곳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딸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겁니다. 이 아이만큼은 초라하지 않게 시집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오전 11시, 본식 시작 2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딸의 드레스를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은 정말 공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나 떨려 죽겠어. 딸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준호가 얼마나 너 잘해주는데. 행복할 거야.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댁 최은혜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더욱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하늘색 저고리에 진한 하늘색 치마, 머리에는 비녀까지 꽂으셨습니다. 어머, 우리 새색 씨 정말 예쁘네. 최은혜 씨가 딸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셨습니다. 사돈댁도 참 수수하게 입으셨네요.
그게 칭찬인지 뭔지 모를 말투였습니다. 네, 편한 게 좋아서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분홍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연한 분홍 저고리에 진 분홍 치마, 백화점에서 제일 저렴한 것으로 골랐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화려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들,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신부 측은 초라했습니다. 제 청소일 동료들, 딸의 친구들, 몇 안 되는 친척들, 정이가 왔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긴장한 것 같은데. 응, 괜찮아.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을 신랑에게 인계하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웃는 얼굴로 있어야 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신부의 서약, 반지 교환, 성혼 선언.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제 딸이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뷔페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하객들께 인사를 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리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네이비 색상의 맞춤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회색빛 도는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 나이는 6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 살이 찌고 주름이 늘었지만 저는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그 눈빛을, 그 코의 선을, 그 입가의 점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민철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되게 포스 있어 보이는데. 차 봤어? 롤스로이스야, 롤스로이스. 최소 5억은 하는 차인데. 비서들 데리고 왔어. 대단한 사람인가 봐. 최은혜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돈댁, 저분 아세요? 누구세요?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바라만 봤습니다. 민철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뭔가 감정이 스쳤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두려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객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이. 축하드립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예전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흰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에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딸이 정말 예쁘게 컸네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저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서 2명을 대동하고 피로 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돈댁, 저분 누구세요? 아는 분이세요? 최은혜 씨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봉투 겉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결혼 축하한다. 아빠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희가 황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돈댁 답해주세요. 저분이 누구냐고요. 최은혜 씨가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오늘은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날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 거래처분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애가 예전에 아르바이트했던 회사 사장님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축의금을 되게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봉투를 열려는데 최은혜 씨가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게 다 수표예요? 얼마나 들었어요? 저도 봉투 안을 봤습니다. 수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세어봤습니다. 1억, 2억, 3억 총 5억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억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와, 대단한 분이네요. 5억이나 주시다니. 최은혜 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돈댁, 그런 훌륭한 분과 아는 사이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아, 네, 저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때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무 일 아니야. 축하 인사 받았어. 누가 왔는데? 아는 분이야? 저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얼굴. 이 아이는 아빠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회사분이야. 신경 쓰지 마. 어서 가서 인사나 받아. 딸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신랑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피로연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계속 입구 쪽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다시 올까 싶어서요. 정희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그 사람 맞지? 민철이 오빠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떠났습니다. 저는 하객들을 전부 배웅하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최은혜 씨가 다가왔습니다. 사돈댁,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나저나 그 하객분, 명함 같은 거 안 받으셨어요? 저희 남편이 인사 좀 드리고 싶대요. 아, 그냥 가셨어요. 저는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아쉽네요. 그렇게 큰 축의금 주시는 분이면 대단한 사업가실 텐데. 집에 돌아와서 저는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수표 5억과 함께 작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대양 종합건설 대표이사 강민철.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꼭 한번 만나 주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민철. 저는 명함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 20년 동안 살아있었다. 그것도 부자가 되어서. 대양종합건설 대표라니.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1000억대 자산가라는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강민철 씨 좀 바꿔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박순자입니다. 아, 사모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여보 아니, 순자 씨.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만납시다. 명함에 적힌 주소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러움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나 내일 그 사람 만나기로 했어. 진짜? 괜찮겠어?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어. 이 20년이 뭐였는지.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살아서 20년을 숨어 지낸 거지? 왜 연락 한 번 안 한 거지?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몇 시간을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겨우 잠이 들었고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너무 차려입으면 이상하고 너무 평범하게 입으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단정해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한 잔 마셨습니다.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주소는 강남구 테헤란로였습니다. 대형 빌딩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그쪽 빌딩들을 청소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빌딩 중 하나의 사장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것도 제 남편이었던 사람을.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양복 입은 직장인들 사이에 서서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급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느린 것 같았습니다. 주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보였습니다. 1층 로비 한쪽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양종합건설. 빌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 인생이 또 뒤집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넓고 깔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천장이 높아서 공간이 더 커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민철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이 되어 계십니까? 네, 어제 통화했습니다. 박순자입니다.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18층입니다. 저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가 올라가는 숫자를 보면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5층, 10층, 15층, 18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면에 대양종합건설 대표이사실이라고 적힌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민철과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저는 김재호입니다. 사장님 비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재호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사무실을 가로질러 복도 끝에 큰 문 앞에 섰습니다. 김재호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사장님,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눈에 봐도 꽤 넓은 방이었습니다. 한쪽 벽은 전부 유리창이었고 강남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큰 책상 뒤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철. 그는 저를 보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제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손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고 그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이에 낮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김재호가 물 2잔을 가져다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가 새었고 살이 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 눈만큼은 제가 알던 그 사람 그대로였습니다.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서 할 말이 그것뿐입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살아서 20년을 나 몰래 숨어 지냈죠? 제가 물었습니다. 차갑게 또박또박. 그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썼어요. 10억이라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꼭 성공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회사로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제가 가진 모든 걸 팔아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지은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죽은 척하고 도망간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앞바다에 제 신발과 지갑을 버렸습니다. 실종으로 처리되면 사채업자들도 가족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하고 지은이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합니까? 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죽고 나서 사채업자들이 저한테 왔어요. 남편 죽었으면 처자식이 갚으라고 했어요. 저는 집을 팔았어요. 전세금도 다 내줬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20년을 일만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낮에는 청소일,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3군데를 돌면서 일했어요. 지은이 학비 대려고, 그의 대학 보내려고. 제 손 보세요. 저는 제 손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이게 20년 일한 손이에요. 당신이 편하게 부자 되어 사는 동안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민철이 제 손을 보더니 얼굴을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20년이에요, 20년. 당신은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밤에 딸애가 아파서 올 때 혼자 병원 데리고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학교에서 아빠 없다고 놀림받는 딸애 보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당신은 몰라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민철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둘 다 말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중국으로 도망쳤다면서요? 민철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밀항선을 탔어요. 중국 칭다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한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건설 현장 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인부로 일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죽어라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하청 공사를 맡았습니다. 첫 성공했지요. 다시 더 큰 공사를 맡았습니다. 또 성공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회사를 차렸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5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도 지사를 냈습니다. 그럼 5년 전부터 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절 용서하지 않을까봐. 지은이가 절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까봐.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과 재혼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혼이요? 제가 언제 재혼을 해요? 당신 죽고 나서 저는 일만 했어요. 남자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20년이면 충분히 새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인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2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철을 잊지 못한 건지 아니면 그냥 삶에 치여서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건지. 그래서 5년 동안 뭘 했어요? 몰래 지켜보기만 했어요? 민철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지은이 대학 등록금을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익명으로 장학금 형태로 보냈습니다. 4년 내내. 그리고 당신이 일하는 건물 청소 회사의 지분을 샀습니다.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월급을 올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봤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5년간 받은 월급 인상이 지은이가 받은 장학금이 다 이 사람이 준 거였단 말입니까?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차라리 나타나서 말을 하지 그랬어요.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절 보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 멋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20년 전에도 혼자 판단해서 도망쳤잖아요.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번에도 똑같네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결정했어요. 민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요. 뭐예요? 지은이를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딸을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은이는 당신을 기억 못해요. 그 애한테 당신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라고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은 없어요. 저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순자 씨,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김재호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아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빌딩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 20년 동안, 5년 전부터는 한국에 있었다. 그리고 몰래 우리를 도왔다. 화가 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뭐해?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갈게. 응, 그래. 집에 있을게.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딸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딸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살아있다고? 그것도 부자가 되어서?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미 딸이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왔어. 언제 왔어? 조금 전에. 엄마 나갔길래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딸 옆에 앉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달라 보였습니다. 준호는 회사 갔어.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인수인계 해야 한대. 그렇구나. 언제 출발하는데? 모레 오전 비행기야. 우리 발리 가. 좋겠다. 재밌게 놀다 와. 응.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결혼식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커져서 내가 고맙지.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은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너 아빠 기억나?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빠 얘기를 해? 그냥 궁금해서.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얼굴은 사진으로만 봤으니까. 목소리도 기억 안 나. 그냥 없는 사람 같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없는 사람. 맞았습니다. 지은이에게 아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궁금하긴 해.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가족이 어땠을까?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 아빠 없는 삶에.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아빠 생각 안 나? 20년이나 됐잖아. 가끔 생각나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았던 기억들도 있고. 후회돼? 아빠랑 결혼한 거? 저는 딸을 봤습니다. 후회하냐고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후회 안 해. 너를 낳았잖아.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오글거려. 정말인데 뭐. 그때 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여보. 응, 엄마 집에 있어. 신랑이었습니다. 딸은 잠시 통화를 하더니 저를 봤습니다. 엄마, 준호가 저녁 같이 먹자는데 괜찮아? 그래, 좋아.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6시에 집 앞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대. 알았어. 그럼 나 좀 쉬었다가 나갈게. 응, 쉬어. 나는 준호 회사 갔다가 올게. 딸이 나가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딸한테 말해야 할까요? 만약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딸은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그리고 만난다 해도 2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김재호입니다. 비서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오전에 급하게 가셔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뭔데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따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으시답니다. 만약 따님이 괜찮으시다면 한번 만나주실 수 있겠냐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왜 연락하는 겁니까? 본인이 직접 딸한테 연락하시죠. 따님 연락처를 모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연락드리면 놀라실 것 같아서요. 당연히 놀라죠. 20년 만에 죽은 아빠가 살아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모님께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김재호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딸한테 물어볼게요. 딸이 만나고 싶다고 하면 연락드리죠. 감사합니다, 사모님.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저녁 6시 저는 딸과 사위를 만났습니다. 집 근처 한식당이었습니다. 사위 준호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딸을 잘 챙기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맛있는 거 시켜드릴게요. 준호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편하게 먹자. 식사가 나왔습니다. 갈비찜이었습니다. 맛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계속 딸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딸이 물었습니다. 맛없어? 아니, 맛있어. 그냥 할 말이 있어서. 뭔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은아, 사실은 결혼식 때 온 그 하객분. 5억 주고 간 그분. 응, 회사 사장님이라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내 아빠야.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내 아빠. 강민철. 살아있었어.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아빠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실종됐었지. 근데 살아있었어. 그럼 2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중국에 있었대. 거기서 돈을 벌었어. 그리고 5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대.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에? 그럼 5년 동안 우리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딸이 갑자기 웃었습니다. 비웃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참 웃기네요. 5년 동안 뭐 했대요? 숨어서 지켜만 봤어요? 너 대학 다닐 때 받았던 장학금 있잖아. 그거 내 아빠가 보낸 거래.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던 회사 월급 인상된 것도 내 아빠가 그 회사 최대 주주가 됐대. 딸이 식탁을 탁 쳤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받은 돈이 다 그 사람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딸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엄마, 속은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 아니고요? 사기꾼은 아니야. 내가 직접 만나봤어. 오늘 아침에. 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만났어요?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을요? 20년 만에?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리고 너를 만나고 싶대.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안 만날 거예요. 지은아, 엄마는 만나고 싶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버려두고 혼자 잘 살았던 그 사람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안 만나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빠가 아니에요. 제 아빠는 20년 전에 죽었어요. 지은아, 진정해. 준호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이 되겠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사람은 편하게 돈 벌어서 잘 살고 있었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빠 없다고 놀림받았어요. 아빠 없는 애라고, 가난한 애라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어버이날 때 아빠 카네이션은 못 따라주고, 학예회 때 다른 애들은 아빠랑 같이 오는데 저는 엄마랑만 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엄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으려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그 사람 돈이었다는 거예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이 제가 엄마 도우려고 아르바이트 한 거 다 의미 없는 거였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노력은 내 거야. 하지만 딸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안 만날 거예요. 평생. 딸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식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계산할게요. 돈을 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과 사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택시를 타고 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이었으니까요. 그때 정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목소리 왜 그래? 지은이한테 말했어. 아빠 살아있다고. 뭐래? 안 만나겠대. 평생? 그럴만도 하지.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뭐가 맞는지. 순자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생각해봐. 정희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 말이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평생 보기 싫은 거야? 모르겠어.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다시 만나봐.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결정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만나기로. 김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가 편하십니까? 오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방문하시겠습니까? 제가 갈게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그 빌딩으로 갔습니다. 18층 사장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습니다. 지은이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고. 민철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만나겠대요. 평생? 민철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 애는 화가 많이 났어요. 당연한 거예요. 20년이에요, 20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할 말이 더 있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한 말들 생각해 봤어요. 그는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지키려고 떠났다는 거 이해는 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당신 혼자 결정한 거예요. 순자 씨,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족도 함께 짊어지는 거고요. 근데 당신은 혼자 짐을 지고 떠났어요. 저한테 선택권도 안 줬어요. 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돌아와서도 몰래 돈 보내고 회사 주주가 되고 그것도 혼자 결정한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민철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매일 궁금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당신을 봤어요. 지은이도요. 행복한 꿈을 꿀 때도 있었고 악몽을 꿀 때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일할 때 한인 식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인터넷으로 당신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당신을 찾았습니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혼자 사는 걸 알았습니다. 지은이가 대학에 다니는 걸 알았습니다. 몰래 봤어요.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지은이가 학교 가는 모습을.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민철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절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증오할까? 아니면 무관심할까? 어느 쪽이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또 민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비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힘들 때마다 도망치잖아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지겹네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때 민철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지은이를 설득하겠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설득은 무슨, 그 애가 만나기 싫다는데. 하지만 저는 아빠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20년을 떨어져 있었어도 저는 지은이 아빠입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아빠 노릇 한 번이라도 했어요? 밤에 아파서 우는 딸 병원 데려갔어요? 학예회 한 번이라도 갔어요? 성적표 받아본 적 있어요? 민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는 혈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한 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민철이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은이 아빠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걷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집에 돌아온 저는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아파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나 준호네 집에 있어.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신혼여행 갈게. 그래, 알았어. 재밌게 놀다 와. 엄마. 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제는 미안해. 소리 질러서. 아니야, 괜찮아. 내 마음 이해해. 엄마는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저는 그 사람이 싫어요.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알았어. 내 마음 존중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소주 한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한잔해야겠다 싶어서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방 식탁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순자야, 너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사람도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도 20년이야, 20년.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용서해? 그게 말이야. 저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나도 용서할 수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오늘 그 사람 얼굴 보니까 그 사람도 많이 늙었더라고. 늙기야 당연하지. 60 넘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눈빛이 그때랑 달랐어. 슬퍼 보였어. 후회하는 것 같았어. 그래도 늦었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20년은 너무 긴 시간이야. 맞았습니다. 20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건물 복도를 걸레로 닦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민철이라니. 제가 받는 월급도 그가 올려준 거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 노력으로 받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의 돈이었던 겁니다.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동료 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딸 결혼시키느라 힘들었지? 그래도 이제 홀가분하겠다. 네, 그렇죠. 하지만 전혀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김재호 비서였습니다. 사모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으십니다. 제가 대신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온 김재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재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사장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소유주가 대양종합건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장님께서 5년 전에 이 아파트를 매입하셨습니다. 김재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사시는 이 집은 사실상 사모님 소유입니다. 서류상으로만 회사 명의일 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였습니다. 잔액이 10억이 넘었습니다. 이건 또 뭔데요? 사장님께서 5년 전부터 매달 돈을 넣어두셨습니다. 사모님 명의로 만든 비밀 계좌입니다. 저는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김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진실을 아시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다 돌려줄 거예요. 저한테 이런 돈 받을 자격 없어요. 사모님, 김재호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저는 사장님을 20년 가까이 옆에서 봤습니다. 김재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사장님은 정말 밑바닥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셨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셨어요. 쉬는 날도 없이. 다른 인부들이 쉴 때도 사장님은 일했어요. 돈을 모아야 한다면서요. 왜요?
가족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두고 온 아내와 딸, 그 사람들한테 빚을 갚아야 한다고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밥도 제대로 안 드셨어요. 제일 싼 음식만 드시고 숙소도 제일 싼 곳에 사셨어요. 모든 돈을 저축하셨어요. 그렇게 10년을 사셨어요. 회사가 커지고 나서도 사장님은 검소하게 사셨어요. 고급차도 안 사시고 비싼 옷도 안 입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돈을 쓰셨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장님 책상 서랍에 사진이 있었어요. 김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과 따님 사진이요.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따님이 아직 어렸을 때. 사장님은 그 사진을 매일 보셨어요. 그만해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은 진심입니다. 정말로 후회하고 계십니다. 후회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김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장님께 기회를 한 번만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기회요? 가족으로 돌아갈 기회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요? 20년 만에? 김재호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데요? 사장님의 편지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읽어주세요. 김재호가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읽을게요. 김재호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모님 생각해 주세요. 그가 나가고 저는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당신과 지은이를 두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떠남으로써 오히려 당신과 지은이에게 더 큰 고통을 준 것입니다. 중국에서 보낸 15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몸은 한국을 떠났지만 마음은 늘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당신과 지은이를 봤습니다.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순자는 뭐하고 있을까? 지은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돈을 벌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다 갚아야겠다고. 그래야 당신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거라고. 5년 전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당신을 찾았습니다. 탐정을 통해 알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지은이를 키우려고 3군데 일을 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제 방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지은이 학비를, 당신 월급을.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은이 결혼식에 갔을 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구나. 하지만 저는 그저 남처럼 축하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 저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지은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딸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합니다. 의사 말로는 2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가족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부탁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간절합니다. 민철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췌장암이라니 2년밖에 못 산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왜 순자야? 무슨 일이야? 그 사람 저는 울먹였습니다. 암이래. 2년밖에 못 산대. 뭐? 어떡하지, 정희야.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정해, 순자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집이야. 30분 후 정희가 왔습니다. 저는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정희는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복잡하네.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순자야,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마음이 뭔데? 모르겠어.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근데 또 불쌍하기도 해. 그럼 만나봐. 제대로. 그리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언제가 좋으십니까? 오늘 저녁 어떻습니까? 식사하면서 이야기해요. 알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제가 아는 조용한 한식당이 있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20년 전 우리 부부가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철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왔어요. 앉으세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메뉴를 보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여기 예전에 우리가 자주 오던 곳이네요. 민철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 씨,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읽었습니까? 네. 그럼 제 상황을 아시는군요. 암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췌장암입니다. 3년 전에 발견됐습니다. 치료는요? 수술했습니다. 하지만 전이 됐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의사 말로는 1년에서 2년이라고 합니다. 민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를 꼭 만나고 싶은 겁니까? 네. 죽기 전에 딸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지은이는 만나기 싫어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래도 저는 아빠입니다. 민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뭐든 물어보세요. 진짜로 후회하고 있어요? 20년 전 그 선택을요?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요?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혼자 도망치지 않고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은이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고맙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리에서 신혼여행 중이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 그래, 재밌게 놀고 있구나. 응, 내일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뭔데? 내 아빠 아프시대. 아프다고요? 암이래. 췌장암. 오래 못 사신대. 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지 않을래? 제가 물었습니다. 딸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만나라고 하면 만날게요. 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엄마, 딸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그을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잘 다녀왔어? 응, 정말 좋았어. 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언제 만날 거예요? 내가 괜찮을 때. 딸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발리에서 생각 많이 했어요. 준호랑 얘기도 많이 하고. 뭐라고 하던? 준호는 만나보라고 했어요.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하지 말라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만나서 할 말 하는 게 낫다고. 준호 말이 맞네. 알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엄마, 저 떨려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날 저녁 저는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이가 만나겠답니다. 정말입니까?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언제가 좋으세요? 언제든 좋습니다. 지은이가 편한 시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낮에.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집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철이 좋아하던 잡채, 갈비찜, 된장국. 엄마,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해? 딸이 물었습니다. 그냥 손님 오니까. 손님이 아니잖아요. 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철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철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민철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민철도 멈춰섰습니다. 한참을 딸을 바라만 봤습니다. 지은아,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컸구나.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철을 쳐다만 봤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말했습니다. 민철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과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차를 내오면서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딸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민철은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차 드세요. 제가 찻잔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민철이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늦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철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서러웠을지.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뭐가? 저요. 딸이 민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얼굴 기억나세요?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어렸을 때 내 모습 다 기억해. 거짓말.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해요. 목소리도 기억 못해요. 지은아.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사라졌을 때 처음에는 출장 간 줄 알았어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오시길래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언제 와? 엄마는 울면서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빠가 안 돌아오신다는 거.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놀렸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없는 애라고. 가난한 애라고. 저는 참았어요.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어버이날 때요. 다른 애들은 아빠 엄마한테 카네이션 2송이 달아드리는데 저는 엄마한테만 1송이 달아드렸어요. 엄마는 웃으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엄마도 슬프시다는 거. 미안하다, 지은아. 민철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해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아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돈 벌고 계셨대요? 부자 되셨대요? 그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민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부터는 한국에 계셨다면서요? 딸이 계속 물었습니다. 5년 동안 뭐 하셨어요? 몰래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지은아, 아빠는 제 대학 등록금 보내신 것도 알아요.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월급 올려주신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돈이 다예요? 아빠는 함께 있어주는 거잖아요. 제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거, 제가 슬플 때 위로해주는 거, 제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거. 그런데 아빠는 한 번도 안 그러셨잖아요. 한 번도. 딸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옆에 앉아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민철도 일어서서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철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빠가 비겁했어. 민철이 말했습니다. 너희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도망친 거였어. 책임을 회피한 거였어. 알고 계셨으면 왜 그러셨어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두려웠어. 민철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미워할까봐. 너희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당연히 미워하죠. 딸이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없었으니까. 알아.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빠를 용서 못해도 괜찮아. 그럴 자격이 있어.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민철도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딸이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가 아프시다고.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남으셨어요? 1년에서 2년이라고 해. 딸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하필 이제 아프신 거예요? 이제라도 함께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딸이 민철을 봤습니다.
저 아빠라고 불러야 해요? 내가 편한 대로 불러도 돼.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민철이 무너졌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그 한마디. 아빠,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셋이서 울었습니다. 진정이 되고 나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식사 준비할게요.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민철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도와줄까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그는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지은이를 만나게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딸의 아빠니까. 하지만 당신은 안 그래도 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됐는데.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라는 거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도 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를 바꿀 순 없어요. 저는 냄비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식사를 차렸습니다. 잡채, 갈비찜, 된장국. 밥을 지어 상을 차렸습니다. 앉아서 같이 먹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셋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민철이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예전 맛 그대로예요. 당연하죠. 똑같이 만들었는걸요. 딸이 잡채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아빠가 알고 있지. 민철이 웃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잡채만 먹었잖아. 딸도 웃었습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조금씩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은아, 신혼여행은 어땠어? 민철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발리 정말 예뻤어요. 사진 있어? 응. 딸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철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봤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행복해 보여. 네. 준호는 좋은 사람이야? 네, 정말 잘해줘요. 딸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빠, 딸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료는요? 계속 항암 치료 받고 있어. 민철이 대답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나으셔야 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 노력할게. 저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옆에서 도울게요. 민철이 저를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가족하는 거예요. 민철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이 돌아가고 나서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뭐가? 아빠 용서한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했냐고요? 완전히는 아니야.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아. 그런데요? 그런데 이해는 하게 됐어. 그 사람도 힘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라도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거.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힘들겠다. 괜찮아. 우리 셋이 함께하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김재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김재호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 출근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김재호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암이 많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병실로 옮기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 민철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철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을 뜨더니 저를 봤습니다.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제까지 괜찮았잖아요. 어제 너무 무리했나 봐요. 민철이 약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가족 만나서 감정이 격해졌나 봅니다. 의사 선생님 뭐래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안 합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막 가족을 되찾았는데 포기할 수 없죠. 그때 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황급히 달려왔는지 숨이 가빴습니다. 아빠, 딸이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민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어제까지 괜찮으셨잖아요. 괜찮아. 조금 무리했을 뿐이야.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이제 막 만났는데. 이럴 순 없어요. 민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울지 마. 아빠 아직 안 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민철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딸도 퇴근 후 매일 들렀습니다. 민철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수척해졌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3개월입니다. 짧으면 한 달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 섰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딸이 민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철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뭐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나요? 3개월. 짧으면 한 달. 딸이 벽에 기대 섰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며칠 후 민철이 퇴원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김재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민철을 봤습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민철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가족이 되어서 살아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빠. 그렇게 민철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방을 정리했습니다. 침대를 들여놓고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설치했습니다. 김재호가 간병인을 구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사모님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그날 밤 민철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 같이 먹었습니다. 민철은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몇 숟가락만 먹고 내려놓았습니다. 맛있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먹는 당신 손맛이에요. 많이 드세요. 힘내야죠. 노력할게요. 식사 후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딸이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딸이 물었습니다. 뭐가? 아빠 모시고 사는 거 힘들지 않아? 괜찮아.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대단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철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기침을 많이 했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간병했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민철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네, 옆에 좀 앉아주세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 좀 잡아주세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민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20년 동안 남처럼 살았는데도요? 그래도 부부예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요. 평생 미안할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하지만 제가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20년을 혼자 고생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준 게 있어요. 뭡니까? 지은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게 해줬잖아요. 그 아이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민철이 울먹였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잘 자랐어요. 네, 착한 아이예요. 당신을 닮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당신도 닮았어요. 성격이 당신 쏙 빼닮았어요. 민철이 웃었습니다. 그럴까요? 네. 순자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용서. 그 무거운 단어. 완전히는 아니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이해는 해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당신도 힘들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함께 하잖아요. 남은 시간 동안. 그걸로 됐어요. 민철이 제 손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딸이 회사를 조퇴하고 왔습니다. 아빠, 좀 어떠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철이 웃어 보였습니다. 내가 오니까 기운이 나네. 딸은 민철 옆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앨범이었습니다. 이거요. 딸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아둔 사진이에요. 민철이 앨범을 봤습니다. 지은이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입학식 사진, 운동회 사진, 졸업식 사진, 대학 축제 사진, 그리고 결혼식 사진. 민철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예쁘게 컸구나. 민철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못 보신 20년이에요. 딸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로라도 보세요. 고맙다, 지은아. 아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 물어봐. 왜 그때 엄마랑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도망가기 전에 같이 의논했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민철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어.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사채업자들이 너희를 건드릴까봐.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게 더 힘들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없이 사는 게. 알아. 이제는 알아. 민철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가족은 함께 짐을 나눠야 하는 건데. 이제라도 알게 되셨으면 됐어요. 지은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뭔데요? 행복하게 살아.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하고 행복하게 살고, 엄마 잘 모시고, 그리고 아빠 생각날 때만 가끔 떠올려줘.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가끔만 생각하기 싫어요. 매일 생각할 거예요. 민철이 딸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딸아. 그날 밤 민철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서랍 좀 열어보세요. 제일 위 서랍.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요.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 손목시계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시계였습니다. 이거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네. 민철이 말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집에 두고 간 시계요. 저도 서랍 깊숙이 간직해 두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여기 있어요? 김재호한테 부탁했어요. 민철이 설명했습니다. 똑같은 시계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같은 모델을 찾아서 샀어요. 저는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똑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차고 다녔어요. 민철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시계는 멈춰 있을 거예요. 7시 20분에. 맞아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집을 나설 때가 7시 20분 그때 멈춰놨어요. 민철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제 서랍에서 그 오래된 시계를 꺼냈습니다. 정말 7시 20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시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은 시계. 하나는 멈춰 있고 하나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시계가 멈춘 지 20년. 네. 민철이 움직이는 시계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걸 당신한테 드릴게요. 왜요? 제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민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은 계속 흘러야 해요. 저는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 민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도 당신은 계속 살아가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세요. 지은이 손주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제 생각은 가끔만 하시고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제가 울먹였습니다. 살 수 있어요. 민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20년을 나 없이 살았잖아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서였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그가 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민철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지은이가 보면 걱정해요. 며칠 후 민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말도 힘들어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딸을 불렀습니다. 사위도 함께 왔습니다. 김재호도 왔습니다. 모두 민철의 침대 주위에 모였습니다. 민철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다들 왔구나. 네, 아빠. 딸이 민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민철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살아, 딸아. 네, 아빠. 딸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민철이 저를 봤습니다. 순자 씨. 네.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민철은 떠났습니다. 2024년 12월 초에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가족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했습니다. 민철의 유언대로 화장을 했습니다. 유골은 바다에 뿌렸습니다. 20년 전 실종되었다고 알려졌던 그 부산 앞바다였습니다. 바다에 재를 뿌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떠나는구나. 딸이 제 옆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평온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이라도 함께 했으니까, 제대로 이별을 했으니까. 민철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3일만 일했습니다. 김재호가 민철의 유언대로 유산 정리를 해주었고 제게는 충분한 돈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 정신이 바짝 들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돼? 응, 왜? 할 말이 있어서. 저녁에 갈게. 그래, 알았어. 저녁 때 딸이 남편 준호와 함께 왔습니다. 딸의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나 임신했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 됐대.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축하해, 지은아. 정말 축하해. 고마워, 엄마. 준호도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그러게.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울어? 딸이 물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민철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나도. 아빠가 손주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아쉬워하셨을 거야. 엄마, 아빠한테 후회 없어? 후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0년을 혼자 지내다가 마지막 한 달만 함께 했잖아. 그게 아쉽지 않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쉽지. 물론 아쉽지. 20년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마지막에라도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 제대로 이별할 수 있었으니까.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대단해. 뭐가? 다 용서하고 끝까지 간병하고. 나는 못했을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못할 줄 알았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화도 많이 났고 서럽기도 했어. 그런데요? 그런데 그 사람도 힘들었더라고. 20년 동안 혼자 죄책감을 안고 살았더라고. 그래도 엄마가 더 힘들었잖아. 맞아.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미워하면서 살 순 없잖아. 그게 더 힘든 일이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딸과 사위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2개의 손목 시계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7시 20분에 멈춰 있는 시계. 하나는 째깍째깍 움직이는 시계. 민철이 마지막으로 준 시계. 저는 움직이는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민철이 떠난 후로 매일 차고 다녔습니다.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흐른다고, 멈춰 있을 수 없다고. 다음 날 정희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나 오늘 시간 있어? 어디 좀 가자. 어디? 바다.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바람 쐬러 가자. 우리는 차를 타고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두어 시간을 달려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순자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응? 너 요즘 어때? 뭐가? 마음이. 민철이 오빠 떠나고 나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정말? 응. 처음에는 힘들었어. 혼자 남겨진 게 서러웠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더라.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해. 저는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좋은 생각이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래, 마땅히 그래야지. 정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여행 가고 싶어? 저는 웃었습니다. 제주도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좋지. 나도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순자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민철이 오빠 용서했어?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야. 솔직히 그렇겠지.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어. 하지만 이해는 해. 그 사람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진심으로 후회했다는 거. 그걸로 됐어.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야,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손주 보고 싶어. 저는 웃었습니다. 지은이가 임신했거든. 정말? 축하해. 응. 올 가을에 태어난대. 민철이 오빠가 알았으면 좋아했을 텐데.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아쉬워했을 거야. 그래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럴까? 그럼. 정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철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장례식 때 쓴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철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 된대요. 제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올 가을에 태어난대요.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얼굴 보고 싶으시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우리 지은이 엄마 되는 거. 아마 딸 닮아서 예쁘게 태어날 거예요. 당신도 좀 닮았으면 좋겠네요. 코는 당신 코 닮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코 높았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혼자 웃는 게 우스웠습니다.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목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그리고 저도 그 시간과 함께 흘러갈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 후 딸이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딸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이게 우리 아기야.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쁘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치? 딸도 웃었습니다. 남자야, 여자야? 아직 몰라. 다음 달에 알 수 있대. 어느 쪽이든 좋아. 건강하게만 자라면 돼. 그날 저녁 저는 서랍에서 멈춰 있는 시계를 꺼냈습니다. 7시 20분에 멈춰 있는 시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작은 상자를 꺼내 시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대신 손목에는 움직이는 시계를 찾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시간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민철 없이도, 지은이와 함께, 손주와 함께, 그리고 저 자신과 함께. 2025년 봄, 개나리가 지고 벚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계절.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61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혼자 살아왔고 그 어떤 고난도 이겨냈으니까요. 이제는 행복할 차례였습니다. 민철이 마지막으로 바랐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20년의 이별과 한 달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지금쯤 손주를 안고 계실까요? 아니면 정혜 씨와 함께 여행을 떠나셨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출퇴근길에서, 집에서, 혹은 산책하시면서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